킴's 푸드 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산업기사 기출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이죠.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품 중에 회분에 대한 계산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뒤에 SW 그리고 W0라고 하는 문자와 계산식이 나와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회분의 양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조 전 시료의 무게로 나눠줘야 돼요. 분모에 들어갈 건 뭐예요? 건조 전 시료의 무게입니다. 자, 그리고 W에서 W0를 빼야 되나? 아니면 W0에서 W를 빼야 되나? 이게 고민일 텐데, 보시면 W는 뭐예요? 회화 후, W0는 회화 전인데 이거는 일단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회화 전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W는 회분과 도가니의 무게를 합친 거예요. W0는 도가니의 무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에서 뭐를 빼야 될지 명확하죠. 회분과 도가니의 무게를 합친 거에서 여기서 도가니의 무게만 빼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S분의 W 빼기 W0로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생략하고 봤을 때 결국 W가 회분과 도가니의 무게인지 아니면 도가니만의 무게인지를 잘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전분의 글루코사이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요소인 베타 아밀레이즈 작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분은 글루코즈,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에 사슬로만 연결되어 있는 알파 1사 결합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아밀로우즈가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알파 16 결합이 있는 아밀로펙틴이 있어요. 전분은 이렇게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효소가 이 전분을 가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베타 아밀레이즈는 어떤 방식으로 전분을 가수분해할 수 있냐면, 끝에서부터 자르는데 끝에 기준이 필요하겠죠. 방향이 필요합니다. 어느 방향이냐면 비환원성 말단부터 글루코즈를 2개씩 잘라냅니다. 자, 글루코즈가 2개 붙으면 뭐죠? 말토즈 단위죠. 메가당이라고 부르는 말토즈 단위로 자르는 게 이 알파 아밀레이즈의 작용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각각 어떤 요소의 작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은 전분 분자의 알파 1사 결합을 임의의 위치 랜덤하게 크게 듬성듬성 잘라준대요. 이건 어떤 효소의 작용이죠? 알파 아밀레이즈의 작용입니다. 자, 2번 글루코즈만을 한 개 분리하는 건 어떤 효소죠? 글루코 아밀레이즈입니다. 글루코 아밀레이즈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알파 1사 결합도 자를 수 있지만 가로로도 자를 수 있지만 가지도 자를 수 있는 게 글루코 아밀레이즈의 특징이었고, 3번 전분의 알파 1사 결합을 말단으로부터 분해해서 베타 아밀레이즈 단위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당 단위 2개씩 분리시키는 게 바로 베타 아밀레이즈의 작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전분의 알파 16 결합을 분리시키는 건, 자, 알파 16 결합 이건 가지죠. 가지를 영어로 하면 브랜치입니다. 이걸 잘라주기 때문에 효소 이름이 디브랜칭 엔자임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디브랜칭 엔자임으로 아이소 아밀레이즈가 있죠. 4번에 나와 있는 설명은 디브랜칭 엔자임 그 중에서도 아이소 아밀레이즈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분을 가수분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의 차이와 특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여러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보시면 이것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검정콩의 색깔을 물어보고 있어요. 검정콩은 검정색일 텐데 왜 색깔을 물어볼까? 함정인가 하고 검정색을 고를 수도 있지만, 이 검정콩은 pH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pH의 인디케이터, 지표로 쓰일 수 있는데, 산성에서 어떤 색깔이 띠냐면 적색을 띈다고 알려져 있어요. 빨간색을 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적색이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pH를 알기 위해서 이 검정콩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기출에서 항상 어떤 걸 물어봤었냐면 바이젠베르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바이젠베르크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냐면 연유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연유를 젓가락으로 또는 어떤 막대기로 휘휘 저을 때 연유가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현상이 뭐냐? 이거에 대한 답이 바이젠베르크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달걀 흰자나 납두 등에 젓가락을 넣어서 당겨 올리면 실을 빼는 것과 같이 얇은 것들이 나오죠. 달걀 흰자 이렇게 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네 가지 특성 중에 1번에 나와 있는 예사성에 대한 특성입니다. 정답은 1번 예사성이라고 부르고, 자, 이렇게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바이젠베르크는 연유에 빨려 올라가는 특성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예사성은 달걀 흰자가 실을 빼앗는 것과 같이 되는 현상이라는 걸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성일 텐데 이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신장성은 늘어나는, 길어지는,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칼슘 흡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칼슘의 체내 흡수가 조절된다. 이것만 보고 많이 봤던 거 두 가지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햇빛을 보면 합성되는 거 비타민 D.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론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먹어요? 비타민 D도 먹고 마그네슘도 보충해서 먹죠. 자, 그래서 아마 비타민 D는 없고 아마 마그네슘이 정답이겠다라고 고른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칼슘과 비율을 맞춰서 흡수가 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칼슘은 어떤 무기질과 비율이 맞냐면 인과 특정한 비율로 흡수가 돼요. 즉 칼슘과 인이 비율이 맞아야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럼 마그네슘은 뭐예요? 이렇게 칼슘이 흡수되는 걸 도와줍니다. 뭐도? 비타민 D도.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칼슘이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거. 인은 칼슘과 비율을 맞춰서 흡수되는 걸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에 나와 있는 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관능적 특성의 영향 요인을 물어보고 있어요. 관능적 특성의 영향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리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리적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발생하는 것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대비 효과 있죠. 짠맛과 단맛 생각하시면 되고, 상승 효과 또는 억제 효과, 어떤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리적 요인 외에도 심리적 요인 때문에도 오차가 발생하곤 해요. 오차, 이런 심리적 요인에 의한 오차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기대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걸 기대하게 돼서 생기는 오차, 자극 오차가 있고 후광 효과가 있고, 후광 효과는 심리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시료의 제시 순서에 따라서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오차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건 모두 심리적 요인에 의한 오차라고 해요. 자, 그럼 보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기대 오차는 심리적 요인 맞네요. 습관에 의한 오차도 심리적 요인 맞습니다. 후광 효과도 심리적 요인 맞아요. 억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생리적 요인에 의한 오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억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염장, 우리가 염을 넣어서 수분을 빼는 거죠. 염으로 담그는 건데, 염장 초기의 식품에 있어서 자유수와 결합수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자유수와 결합수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식품을 단순하게 나타내면 식품 안엔 다양한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이런 구성 성분들과 뭐가 결합을 해요? 물이 결합을 해요. 이런 물들은 미생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식품의 구성 물질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물을 결합수라고 합니다. 근데 물이 충분히 많으면 이렇게 식품의 구성 성분과도 결합이 되지만 자유롭게 떠다니는 물도 있어요. 이걸 자유수라고 해요. 이 자유수는 미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이 자유수를 이용해서 번식을 해요. 증식을 해요. 양이 늘어나겠죠. 미생물의 양이. 따라서 식품의 부패와 자유수의 양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장을 하는 이유는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거죠. 그럼 뭐를 빼기 위한 거겠어요? 결합수와 자유수 중에 자유수를 빼는 거죠. 자유수.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염장을 하면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수분의 양은 줄겠지만 자유수의 비율은 어떻게 해요? 감소해요. 자유수가 감소하니까 마치 결합수의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얘가 70%고 얘가 30%였는데 자유수의 양이 확 줄었어요. 10%로 줄었어요. 얘는 조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약 5% 줄었어요. 그럼 전체 양에서 결합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때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자유수의 비율은 감소하고 결합수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유수와 결합수가 각각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관능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묘사 분석 방법 중에 모든 정보를 얻는데요. 모든 정보를 얻는 거니까 일단 거기서 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향미 프로필은 뭘 얻는 거예요? 향미적인 특성을 얻는 게 향미 프로필이죠. 맛이나 냄새, 향미 특성을 확인하는 거. 텍스처 프로필은 텍스처를 확인하는 거겠죠. 경도나 응집력, 탄력성 또는 부착성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텍스처 프로필입니다. 정량적 묘사 분석은 이러한 텍스처나 향미를 정량적으로 얼마나 양이 많은지 나타내주는 게 정량적 묘사 분석이고 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답은 4번의 스펙트럼 묘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스펙트럼 묘사 분석은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대한 설명은 4번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 묘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녹말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녹말은 식품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녹말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포도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로로 알파 1사로도 결합되고 알파 16으로도 결합된 거 이게 막 뭉친 다당류가 녹말입니다. 그럼 이런 다당류는 녹말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셀룰로즈도 있죠. 근데 이 셀룰로즈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셀룰로즈 우리가 섬유소라고 부르는 것은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구성 성분이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녹말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보기 중에 포도당이 아닌 걸 고르면 됩니다. 알파 덱스트린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소에 의해서 잘리고 남은 게 덱스트린. 그러면 덱스트린은 있을 수 있겠죠. 글루코즈는 당연히 구성 성분이니까 있을 수 있고 락토우즈가 있을 수 있나요? 락토우즈는 있을 수 없죠. 락토우즈. 포도당 2개 결합하면 뭐예요? 말토우즈예요. 락토우즈는 녹말이 소화된다고 락토우즈가 생기진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유화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유화액은 뭐예요? 액체와 액체가 섞인 건데 우유처럼 우유와 비슷한 물질이죠. 액체와 액체 안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자유롭게 잘 녹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유화액입니다. 유화액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WO 또는 OW가 있습니다. WO는 뭔가요? W는 워터고요. O는 오일입니다. 즉 기름 안에 물이 들어가 있냐 아니면 물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형태가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유화액의 형태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냐? 1번 이걸 섞어줄 수 있는 물질이 뭐죠? 이머지파이어 유화제죠. 유화제의 성질이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물과 기름의 비율이 영향을 미치죠. 물이 많냐 기름이 많냐에 따라서 유화액의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또 이런 물과 기름을 첨가하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이런 형태는 물과 기름의 온도에 따라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유화액의 안정성에 영향을 줘요. 얼마나 안정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온도에 따라서 이게 기름과 물이 분리되기도 하죠.
이렇게 물과 기름의 온도는 유화액의 형태보다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효소와 그 작용 기질의 짝이 잘못 이루어진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알파 아밀레이즈는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게 맞죠. 베타 아밀레이즈는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겁니다. 섬유수를 가수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섬유수는 식물에 들어있는 거죠.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식물을 먹었을 때 식물에 있는 세포벽 섬유수를 가수분해해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밀레이즈로는 섬유수를 가수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짝이 잘못 이루어져 있네요. 트립신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고, 라이페이즈는 지방 분해 요소입니다. 정답은 2번 베타 아밀레이즈의 짝은 전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아밀로즈 분자에 비환원성 말단이 나왔네요. 우리 아까 환원성 말단과 비환원성 말단이 있었죠. 방향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포도당의 방향을 얘기하려면 한쪽은 환원성 말단, 한쪽은 비환원성 말단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비환원성 말단에 작용해서 메가당 단위 2개씩 가수분해 끊는 효소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아까도 공부했죠. 2개씩 끊는 효소 뭐예요? 베타 아밀레이즈입니다. 알파 아밀레이즈는 중간에 엔도 타입으로 듬성듬성 자르는 거, 글루코 아밀레이즈는 하나씩 자르는 거, 아이소 아밀레이즈는 가지를 자르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의 자동 산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유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으로 산화가 됩니다. 이런 유지를 산패라고 부르죠. 자, 설명 중 틀린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지의 유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안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산소의 흡수 속도가 급증하고 산패, 산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맞는 설명이고, 자동 산화되면 뭐가 늘어나요? 과산화 물가가 높아집니다. 같이 늘어가는 건 뭐예요? 산가도 높아지죠. 줄어드는 건 뭐였어요? 요오즈가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식용유의 자동 산화 중에 과산화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초기에는 가장 먼저 생기는 게 과산화물이에요. 자, 따라서 과산화 물가가 높아지는데 과산화물이 형성된과 동시에 분해가 되고 또는 중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과산화 물가가 생성되는 과산화물의 전체 값은 아니에요. 형성과 분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번에 같이 보시면 원래 사는 이중결합이 몇 개였어요? C18 탄소 18개 이중결합의 하나였습니다. 리놀레산은 몇 개였죠? C18에 이중결합 2개, 리놀렌산은 3개 이렇게 있었는데 올레산이 이중결합이 하나인 게 리놀레산 이중결합 2개보다 더 빨리 산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죠. 이중결합이 많은 게 산화가 빨리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리놀렌산이면 이중결합이 3개면 더 빨리 산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산화가 빨리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등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전점이 10이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중성 pH를 몇이라고 하죠? 7이라고 하죠. 근데 pH 10에서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 등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어떤 특성이 있겠어요? 구성 아미노산 중에 산성 아미노산이 많을까요? 염기성이 많을까요? pH 10은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죠. 염기성 아미노산의 함량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pH 10이 아니고 pH 3이나 또는 pH 4면 산성 아미노산의 함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기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기산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초산, 이거는 식초의 성분이죠. 아세틱 액시드도 있고, 구연산은 뭐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는 구연산도 있고,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 호박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파인애플이나 죽순, 특히 포도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은 3번에 나와 있는 주석산이 되겠습니다. 영어는 타르타릭 액시드라고 하는 게 파인애플, 죽순, 포도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수분 정량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수분을 정량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분을 정량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건조시키는 방법.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증류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 화학적 방법으로 뭐 뵀어요? 카일 피셔 방법 배웠었죠. 자, 그리고 자외선 사용해서 수분 정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외선 말고 뭐 사용해서 할 수 있었어요? 적외선을 사용해서 할 수 있었죠. 정답은 4번 자외선 사용법이 되겠고, 기출문제 많이 나온 문제인 만큼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를 튀김에 사용했대요. 뭐가 일어나겠어요? 산패가 일어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가 막 일어날 거예요. 이 산패가 일어나면 어떤 값이 증가한댔어요? 가장 처음에 증가하는 값이 과산화 물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또 산가가 증가하죠. 반비례하는 건 뭐였어요? 요오드가. 요오드가는 산패가 진행될수록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산가는 감소하나요? 아닙니다. 증가하죠. 변화하지 않나요? 아니요, 증가해요. 요오드가는 감소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감소해요. 정답은 3번 요오드가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무기질 중에 금속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속이나 비금속, 이런 금속이나 비금속 중에 음이온을 생성하는 것은 산을 생성하는 원소가 맞나요? 말이 어렵죠. 자, 이렇게 음이온을 생성하면 뭐가 같이 나오겠어요? H 플러스가 같이 나오겠죠. 뭐를 생성하는 원소요? 산을 생성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반대로 양이온을 생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아니고 염기, 알칼리를 생성하는 원소가 되겠죠. 자, 맞는 설명. 2번 해조류, 과실류, 채소류, 알칼리성 식품이다. 맞죠?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기 싫어하는 거. 채소는 알칼리다.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육류는 반대로 산성이다. 우리 몸에 산성은 안 좋다고 알려져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일 텐데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100g을 외화해서 얻은 회분 알칼리화하는데 소비되는 0.1 노르말 농도의 NaOH 밀리리터수를 알칼리도라고 한다. 많이 들어보고 맞았을 것 같은데 100g이 틀렸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100g은 맞아요. 100g은 맞고 회분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이 알칼리화 시키는데 NaOH 양도 맞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산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게 NaOH가 아니고 염산 HCl을 쓰면 그걸 알칼리도라고 불러요. 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지방의 자동산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동산화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온도도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금속이나 광도 또는 수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산화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산소의 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산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바이타민 B12.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B12의 구조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비타민 B12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면 이 문제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지만 비타민 B12는 사이아노 코발 아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이아노 코발 아민이래요. 뭐에 주목하시면 좋냐면 이 코발입니다. 코발이 뭐예요? 코발트예요. 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사이아노 코발 아민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비타민 B12 안에 뭐가 있어요? 코발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서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은 그럼 뭐겠어요? 코발트의 약자는 4가지 중에 2번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CU 이거는 불입니다. 코발트 아니고 코발트는 CO입니다. 자, 이렇게 2020년 가장 최신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좀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